우리가 돈이 어딨어? 우리가 돈이 있어야 하죠. 할부가 있나? 할부가 있구나. 할부로 하면 또.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실내외 모두 공개됐죠? 아니, 외부는 모두 공개된 건 아닌가? 약간 스티커 있지만 뭐 그래도 대충 다 공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로를 지금 S클래스가 막 달리고 있죠. S클래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까?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도 E클래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어쩌면 우리나라만 따로 하진 않아도 적어도 독일과 한국과 그리고 중국 정도 이런 곳에서 동시에 론칭하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S클래스를 얼마나 많이 사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S클래스 세 번째 시장이라고 하죠. 너무하는 거 아닌가? 뭐 여튼 그동안 S클래스 수없이 보여드렸으니까 뭐 이번엔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첫 번째, 디스플레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유리에 비춰주는 증강현실 HUD 뭐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화살표를 직접 찍어주고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요. 화살표를 애니메이션 해주고 이런 거 보면 당연히 인식도 쉽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갖고 뭐 갓갓 뭐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 제한된 구역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죠. 제네시스보다 낫다고? 아니 뭐 그건 그렇죠. 안 그래도 현대분들이 우리 미워하는데, 일단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너무 똑똑해져서 이거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똑똑해졌어요. 일단 화면이 훨씬 커졌죠. 12.8인치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장착된다고 합니다. 딱 보면 와 크다 싶은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죠. 보통 현대차의 어지간한 차들이 12.3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과 뭐 인치 수로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S클래스에 장착된 사진을 보면요, 가로 세로로 약간 정방형에 가깝게 좀 디스플레이가 뚱뚱한 디스플레이예요. 현대차가 내놓은 디스플레이들은 다 좀 얇은 디스플레이로 넓게 펴져 있고요. 이 정방형 디스플레이인데 가만 보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테슬라 모델 S에 들어가는 건 17인치나 되니까 그거에 비하면 훨씬 작네요. 이렇게 작은데도 커 보이는 건 이게 세로형이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세로형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커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단계를 나눠서 내비게이션 하고, 그 밑에는 뭐 공조 장치 하고, 그 밑에는 오디오 틀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도 전혀 문제되지가 않아요. 현대차도 가로로 기다란 디스플레이 이게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로 디스플레이는 예전에 BMW가 곧잘 하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이게 가로로 길면 기능적으로 뭘 많이 집어넣기 어려워요. 내비게이션 하나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넣을 거예요? 공간이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지고, 그리고 너무 넓어서 거기에서 뭘 어떻게 찾아야 될지 헤매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뭐 메르세데스 벤츠도 그렇고 이 큰 디스플레이를 크게 사용하니까 아이콘들도 기본적으로 커도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지금 아이콘 하나가 이따시만 하잖아요. 이렇게 팍팍팍 운전하면서 계속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굉장히 큰 게 필요하고, 그리고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알록달록한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요즘 현대차 보면 아이콘들이 너무 똑같은 톤으로 너무 작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스플레이, 이렇게 정방형에 가까운 약간 편안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현대분들이 우리 미워하는 이 차 안엔 5개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이 5개의 디스플레이가 서로 연동이 됩니다. 5개? 어째서 5개냐? 운전석에 계기판이 디스플레이죠. 그 옆에 센터 디스플레이 있죠. 그리고 그 뒤로 보면 뒷좌석에도 좌우에 디스플레이가 하나씩 있고, 그리고 암레스트에도 디스플레이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이래야 좀 첨단 자동차 느낌이 나죠. 디스플레이 더 넣는 거 자동차의 다른 부분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비싼 거 아닐 텐데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5개의 디스플레이는 서로 연동이 되면서, 난 계기판에서 뭘 조작해서 저쪽으로 보낼래 하면 센터 디스플레이로,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뭘 저 뒤로 보낼래 그럼 뒤쪽에서 이거 보세요 하면서 뒤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디스플레이가 다 연동되고, 또 각기 따로도 사용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멋진 디스플레이는 누가 만들었냐면 LG가 만들었다고 해요. LG의 P-OLED를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OLED니까 뭐 시야각이 꽤 넓고 색감도 굉장히 좋겠구나 정도 생각이 되긴 해요. 자동차에서 OLED 쓰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OLED 사용하는 거 이제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번에 저희가 카니발 같은 차를 봤는데 카니발의 신차 발표회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거슬리지 않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옆에서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에서 빛샘 현상이 조금 있었다고 했었어요. OLED 디스플레이가 되면 시야각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끝에서 봐도 이 빛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을 봤을 때도 계기판이 잘 보이고 자동차에서 OLED가 조금 더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저는 되게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됩니다. 리모컨이라는 게 TV 같은 것도 리모컨을 여기 소파에 그냥 고정시켜 놓고 그걸 이렇게 누르면 좀 봉색하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보기 편하게. 사실 BMW도 이게 이렇게 올라오던데, BMW는 그게 삼성이거든요. 이건 삼성인지 LG인지 한번 나오면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BMW랑 똑같은 기능이지만 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벤틀리에도 사실 이런 기능이 있죠. 벤틀리는 앞쪽에 있어서 그걸 떼내도록 이렇게 떼낼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분리된 리모컨이 그냥 터치형 리모컨, 디스플레이 리모컨일 뿐 아니라 3G, 4G망을 이용해서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동영상을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 IT 강국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들 보면 현대차, 기아차 다 유심히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인터넷이 잘 되는 우리나라 자동차들 왜 스트리밍이 안 되냐고요. 차에서 오디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높잖아요. 근데 지금 음악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USB에 꽂으면 된다는데 누가 USB에다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정성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로. 이런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앱스토어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메르세데스 벤츠는 메르세데스 벤츠 앱스토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앱스토어에서 여러가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예전에 현대차가 진작에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우리 핸드폰 쓰는 그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이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안드로이드하고 다릅니다. 서로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현대차를 위한 앱만 깔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태계가 마련이 안 됩니다. 아이폰은 뭐 1억 대씩 파는데 현대차 1년에 700만 대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에서 경쟁이 안 돼요. 그리고 벤츠 같으면 200만 대 조금 넘겨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비해서 볼륨이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조금 매사네. 네, 뒷좌석을 위한 마사지 기능 당연히 있고요. 마사지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라 써 있는데, 사실 뭐라 써 있어도 거기서 거깁니다. 무슨 안마 의자냐? 이런 적 한 번도 없고요. 뭔가 좀 아쉬운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사지 기능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하겠지만 나와봐야 알아요.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서 열선도 추가됐다고 해요. 보통 우리나라 현대차 보면 엉덩이엔 열선 있고 등받이에 열선 없는 차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게 다냐? 그게 다여서는 안 되죠. 원래 벤츠는 여기 팔걸이도 열선이 있습니다. 이게 차에 들어갔는데 막 너무 추운데 어디는 만졌는데 차가워.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팔걸이도 따뜻해요. 그리고 또 팔걸이 위에 있는 패널도 따뜻합니다. 왜 굳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돈이 남아도 나봐. 또 하나 열선 들어가는 곳이 헤드레스트입니다. 헤드레스트가 그냥 헤드레스트가 아니고 헤드레스트에 있는 베개에 열선이 들어가요. 그래서 베개 같은 경우도 되게 푹신하거든요. S클래스 베개 혹시 배보셨어요? 이거 딱 배보면 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오, 내가 돈 벌길 잘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그런 헤드레스트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제 1열에,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에도 그 베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베개에 열선까지 추가됐습니다. 도대체 얼마에 팔 거야 이 베개? 안전장치 그리고 편의장치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벤츠는 뭔가 이름을 너무 제멋대로 지어요. 예전부터 벤츠는 귀신같은 에어 서스펜션을 만들어냈죠. 과속방지 턱에 가기 전에 알아서 노면을 보고 있다가 저거 과속방지 턱이네 하면은 서스펜션을 살짝 들어 올려서 소프트하게 만들기도 하고, 통과하는 순간 또 단단하게, 그래서 2차, 3차 리바운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신기한 서스펜션을 만들어 놓기도 했었죠. 예전에는 이 기능을 MBC라고 했었죠. MBC 좀 이상하지. 매직 바디 컨트롤. 그때 메르세데스 벤츠는 뭐 어지간한 걸 다 매직이라고 했었습니다. 매직 스카이 컨트롤. 선루프를 어둡게 했다 밝게 했다 하는 기능이에요. 그걸 매직 스카이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야, 매직에 무슨
환장했냐? 뭐 이랬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어쨌든 그때 그 매직 바디 컨트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션을 다 잡아준대요. 네 바퀴를 각각 제어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잡아줬었다면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프리 임펄스 사이드라는 기능이죠. 측면에서 이렇게 박아요. 알아서 이쪽을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8cm 정도 들어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8cm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들이받는다면 도어의 약한 부분, 뭐 유리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래쪽이 좀 단단할 테니까 아래쪽으로 좀 받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로커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커 패널이 자동차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죠. 이렇게 박으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거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우디에서 먼저 했어요. 베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자동차 회사들 보면 이런 어떤 안전장치들 이런 거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벤츠가 에어백을 개발했네 뭐 이럴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규모에서 부품 회사가 이런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첨단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리드하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는 그걸 조합하는 그런 회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품 회사가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와서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 제안서를 들고 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걸 채택하면 그런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있습니다. 핸들을 돌리면 뒷바퀴가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회전 방향을 줄여주고요. 그럼 주차할 때 마치 경차를 주차하거나 꺼내는 것처럼 휠 베이스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고속에서는 휠 베이스가 늘어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냅니다. 뒷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고속에서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고속에서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날 때 뒷바퀴를 어느 정도 미끄러뜨리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리어휠 스티어가 있으면 그립을 잃지 않고도 고속에서 주행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장치로는 벨트 에어백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상도 못할 힘이 가해져요. 이 줄 하나에 내 몸 전체 몇 배나 되는 무게가 이 줄 하나에 당겨지면 당연히 쇄골이나 아니면 견갑골이나 이런 쪽이 부러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부분을 감싸서 이 에어백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인 거죠. 사실 많은 브랜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포드에도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뒷좌석에도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기능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장님은 뒤에 타시는데 사장님은 에어백이 없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 독자님들 중에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에어백 맞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맞으면 되게 아파요. 이 짧은 순간에 공기주머니를 팽창시키려면 그 안에 화약이 터지는 거거든요. 뒷좌석은 그럼 어때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 안 매는 경우도 많죠. 대충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상태에서 에어백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에어백이 한 대 더 맞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에어백을 달 수 있는 에어백 크기가 제한이 있어요. 화약이라고 했잖아요. 이만큼이 갑자기 빵 터지면 이 차 안에 밀폐된 공기가 이만큼의 공기가 압축돼서 우리 인간의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고막 같은 건 터질 수 있어요.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커튼 에어백 이런 것들 다 터지면 그러면 현재도 고막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수석 에어백은 운전석 에어백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게 한 개 더 터진다 이러면 100% 정말 고막 다 터져요. 이 고막 터지지 않게 하는 에어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 에어백의 디자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이 테두리만 있어요. 테두리만 이렇게 있어서 이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망 같은 거죠. 약간 해먹같이 부딪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반동이 있는 그런 고무줄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화약으로 약간의 공기만 주입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버텨주는 거,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에어백을 조금 더 개발하면 조수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에어백이지 않을까. 지금은 에어백이 터졌을 때 사람한테 너무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사실 조수석 에어백도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레벨 3 자율주행? 레벨 3 자율주행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 S클래스부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 과장이거나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벨 3라는 것 자체의 의미는 핸즈프리죠. 일단 손을 잡지 않고 차를 운전한다는 거예요. 핸즈프리라고 해서 손만 안 잡는 게 아니고 페달도 안 밟고, 그러니까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레벨 4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레벨 3까지 하면 굉장한 자율주행인데 일단 손도 안 대고 발도 안 대고 이런 상태로 가니까 그 상태는 아닙니다. 오토카에서도 나왔는데 30초 동안 손을 뗄 수 있다고 해요.
30초 넘어가면 경고하고 해지한다. 요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뭐 일단 레벨 3로 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합니다. 왜냐하면 레벨 3라는 게 안전에 관련된 일이니까 만약에 이게 단 하나의 사고만 나도 너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함부로 레벨 3라는 말을 붙이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레벨 3까지 가는 게 그렇게 먼 일이냐? 그렇게 먼 일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S클래스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어디까지 보내드려야 되고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9월 2일에 완전 공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열흘 남았네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야 되나? 어쨌든 기대되는 자동차입니다. 항상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여준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세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는 기대도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돈이 어딨어?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사죠. 할부가 있나? 할부가 있구나. 할부라면 또